오늘 일야 구도하기라는 모전 스피를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이 교과서 작품이기도 하고 뭐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러면서 또 수능에서도 중요한 자, 그래서 짧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잘 해놓고 나중에 두 번 할 때 시험 때 그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전 시간에 구운몽 그리고 송미몽 다 했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돼가지고 문학 수업 나갈 때 보면은 교과서 파트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준비할 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숙제를 잘 해와야 돼. 알겠지? 이거 숙제가 최소한의 숙제예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지금 뭐 따로 풀기도 하고 뭐 인강도 듣고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많고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최소한의 걸로 내주는 거야. 그리고 2월 지금 벌써 중순 됐는데 2월 말에 넷째 주 수업일 때 그 우리 독서책을 다 제출해 주세요. 그때까지는 완성을 하셔서 어찌 됐든 제출을 하시고 그 퀄리티 그 숙제 퀄리티에 따라서 선생님이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마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얼마 남은 숙제라도 열심히 하자. 숙제라도.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은 전체적으로 배운 것들 총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풀 있지. 왜냐면 우리가 작품을 분석으로 독해를 잘 했는데 문제 풀면서 틀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와 되게 많이. 그래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쫙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학년 1학기 때 일야구도하기 박지원의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일야 하룻밤에 구도 9번을 건넜다는 얘기야. 뭐를? 강을. 이게 다 지금 한자거든. 하룻밤에 9번 건넜어 강을. 그런 얘기야. 그리고 기라고 되어 있죠. 이 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기록할 기자거든. 이게 그래서 하룻밤에 9번 강을 9번 건넌 이야기를 기록한 거야. 기. 근데 이 기가 말이지 수필의 장르예요. 고전 수필의 장르예요. 수필이야 수필. 고전 수필. 자 우리 문학의 갈래에서 보면은 이제 문학의 갈래 배우거든.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교술 갈래 이제 배워요. 극 갈래 배우죠.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인 작품 이제 시험 범위에 넣지. 극갈래 대표적인 걸로 뭐 봉산탈춤이나 이런 것도 넣기도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고전 소설 갈래에서 대표적으로는 구운몽 그건 거의 안 빼놓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술 갈래에서는 그 일야 구도하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수필 자 잊지 마세요. 수필의 구성 수필의 구성은 일단 작가의 이게 허구가 아니라 팩트잖아. 실제잖아. 그치? 작가의 경험이 먼저 제시되고 작가의 경험 이 경험에 따른 깨달음의 구조로 보통 되어 있어요.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야. 이 기도 마찬가지야. 기. 자 그러면 하룻밤에 강을 9번이나 건넜대. 그럴 수가 있나? 그게 가능해? 가능했어. 그러니까 강을 폭이 우리도 한강 9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이야기에 대한 기록인데 자, 그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얻은 깨달음
그러니까 어디에다 포커싱을 맞춰야 돼? 여기. 요게 주제겠지. 그쵸? 요게 주제이고, 자, 독자에게 교훈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교술관례, 수필은 교술관례다. 자, 그래서 작가가 누구냐면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씨가 열하일기라는 이제 기행 수필을 썼는데 거기 안에 들어간 내용이야. 이라 구도하기가. 청나라 사신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 박지원 그러면 너희들이 통사 아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까?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을까? 어떤 사람이지? 박지원. 이거 좀 상식인데 박지원. 아는 사람? 종민이 몰라? 너무해. 수학만 뭐 증명만 하고 있고 그때 와서 저기 박지원. 에이, 박지원을 모른다면 박지원 너희들이 어린 시절에 읽은 소설에도 있어. 열하일기. 청나라 사신으로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구경하고 문물 쓰고. 그리고 박지원이 쓴 다른 소설 있잖아. 양반성 같은 거, 호질 같은 거. 자, 실학자라고 들어봤죠? 실학자. 잊어버리지 맙시다. 실학자.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 대표적인 실학자가 두 분이 있어요. 박지원하고 정약용. 정약용은 많이 들어봤죠? 이분들의 작품이 되게 작품성이 있어서 빈출 개념 빈출 작가예요. 박지원이 실학자인데 그러면은 실학이란 뭐냐? 실학. 실질적인,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얘기야. 우리 기억나죠? 성문고는 수기친, 이기론 이거 했었잖아. 시험에서 1학기 때. 기억나지? 이율곡의 수기친. 그쵸? 그럼 유화는 말이지 성리학. 이 성리학은 어쨌든 이론으로 되어 있어. 이론. 탁상 공론이야. 이가 뭐고 기가 뭐고 맨날 이게 도대체 도깨비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 거지. 일반 백성들한테는. 왜? 올해도 흉작이야. 굶어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그런데 이란 뭐고 기란 뭐고 지배계층은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 그러게 미치겠는 거지 백성들은. 그래서 이때 자 분명히 이 사람도 성리학을 했고 사대부 양반이고 기득권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좀 패턴을 바꿔야 돼. 실용주의로 가야 돼. 학문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학문을 해야 돼. 그게 실학이에요. 실학. 그래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실학 중에서 자 상공업 쪽을 진흥시켜서 발달시켜서 잘 살게 하자. 백성들을. 정약용 같은 경우는 중농업파죠. 중농업파. 농업을 진흥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 성리학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지. 박지원을 지금 막 불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약용은 뭐 그 형제들 잡혀가지고 유배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넘본다고 생각한 거지. 이게 실학이라는 학문이. 그런데 어쨌든 이 실학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 박지원 씨의 작품들, 여러 작품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이 사람 실학자지. 실학이 어떤 것이었지. 열하일기에 이런 수필도 썼었지. 이런 빽지식을 갖고 대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필인데 한문수필이죠. 한문수필. 그리고 기행수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쓴 거야. 우리 한문수필의 종류가 많아요. 론도 있고 기도 있고. 그래서 한문수필이자
자, 이거 기행수필이야. 한문수필이자 기행수필입니다. 자, 여기서 또 내용이 우리 좀 왜 가벼운 수필 그러면 가벼운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다룰 수도 있어요. 현대 수필에 그런 거 많잖아. 신변잡기적인 거.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일들, 거기서 느끼는 뭐 소소한 깨달음, 뭐 재미, 그런 거를 쓴 걸 미셀러니 경수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수필, 이거는 지금 여기서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별적인 얘기가 아니야. 개별적인 얘기, 개별적인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필은 무거울 중자 써서 중수필, 에세이라고 그래. 자, 갈래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수필 구성이 일반적으로 기승전결 4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4단계. 기 처음부터 볼게요. 근데 이 수필을 왜 애들이 어려워하나 봤더니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 구성이.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 다시 현재였다가 또 대과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시간적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잘 끊어서 읽어볼게요. 잘 쫓아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강물 얘기를 합니다. 네, 본문 바로 갈게요. 강물 네모치세요.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자, 이거는 강물에 대해서 묘사한 건데 지금 다툰대. 표현수사법 뭘까요? 의의법이죠. 그쵸? 그 화들짝 놀란, 이것도 의의법이잖아. 파도, 놀란 듯한 지급법. 화들짝 놀란 의의법. 분노를 일으킨 듯한 물결, 듯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열거네, 열거.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은 열거, 직유, 반복 있어요. 의인 등등 다양한 표현 수사법이 쓰였네. 자, 여울물은 즉 물결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여. 자, 이것도 의인법이죠. 직유법.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뭐가? 강물이, 물결이, 파도가. 그래서 이 강물의 기세에 대해서 얘기했어. 기세를 묘사했죠. 그렇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비유적으로 묘사했어.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전거만체라고 하는데, 전거는 전쟁할 때 쓰는 수레야. 만체, 체는 단위 명사지. 전기, 기는 뭐냐면 기마병이야. 기마병. 말 타고 싸우는 기마병. 전기. 자, 만대. 전포. 포는 포야, 포. 폭탄. 만문. 뒤에 그 체, 대, 문. 요거 단위명사예요. 전고, 고가 뭐냐면 북이야, 북. 전쟁할 때 막 북치면서 하잖아. 옛날 전쟁 말고. 만개, 노동. 자, 여기까지. 자, 과장법. 그 다음 열거법 쓰였네. 그치?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 나오며 짓누르는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강물의 소리 네모쳐. 강물의 소리. 자, 그러니까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고 있었네요. 그쵸? 강물의 소리. 그래서 여기 A 부분. A 부분에 자, 소리를 묘사했는데
주로 이제 비유가 많이 쓰는 거지. 비유. 과자, 열거. 그 비유도 종류가 여러 개거든. 사람처럼 비유하는 걸 뭐라 그래? 의인법, 지규법, 뭐뭐 듯한 법이죠. 자, 그리고 우리 심상으로 말하면 이거 굉장히 역동적인 심상이죠. 동작이 다이나믹하게 느껴지잖아. 역동적 이미지로 묘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묘사의 방법이죠. 묘사의 방법. 자,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고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하고. 그게 바탕이 돼야지 우리 실전으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지금 강물의 소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고, 자, 보니까 의인법이나 지규법, 과장법, 열거법 등등을 사용하고 있다. 굉장하다. 강물의 소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백사장에는, 그 다음에 강물 다음에 백사장이 나오잖아요. 백사장 네모처럼 거대한 바위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백사장을 묘사했네. 강둑에는 강둑 네모처럼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해요.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다. 강둑은 어두운 거야. 흡사 밑줄자 흡사라는 부사는 뭐뭐 하는 것 같다, 뭐뭐 하는 듯하다 라는 서술어랑 호응해요.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흡사 듯하고. 지규법,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좌우에서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비유한 거죠, 이것도. 그치? 그래서 강둑과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강둑, 백사장의 분위기를 묘사했어. 분위기를 묘사했어. 분위기를. 강둑과 백사장의 분위기를.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거지. 막 이무기가 나온 것 같아.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묘사했어. 어떤 이가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대. 야, 여기가 이렇게 막 강물 소리가 이 정도로 우렁차고 막 거센 거는 전쟁터여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수필의 특징이죠. 밑줄처럼. 그거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나는 누구야? 박지원이야. 실제 인물이야. 그거 아닌 거죠. 강물 소리란 벌써 이거 두 발씩이야. 기회에서 자, 기회에서 이 사람이 두 발씩으로 주제를 말해버려. 강물 소리는 말이지, 이거는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을 뿐, 어떻게 듣느냐 네모치고 별표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이게 결국 이 수필의 주제야.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how to.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강물 소리라는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라는 얘기야. 이 사람은 본질을 하는 거죠. 본질. 본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본질.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하니까 그렇잖아. 본질이 뭐라고 생각해? 민구야, 본질이 뭐라고 생각해?
본질이 뭐라고 생각해? 자기 수호라 본질. 아니, 그러니까 뭔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표현하기가 힘든 거잖아. 그치? 본질. 우리가 뭘 얘기할 때 본질을 봐. 본질은 그게 아니야 그러잖아. 본질이 뭐냐고 본질이. 거기 비문학 책에도 나오죠. 본질주의하고 비본질주의. 그쵸? 우리 본질이 뭐냐는 거지. 이게 보면은 여기서 주제를 다 얘기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문학은 여러분 어설프게 외우면은 상문서울고 같은 경우 특히 그냥 50점, 60점은 그냥 나와요. 왜냐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통찰해야 돼. 인사이트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외우잖아? 그러면 그 지문이나 제시문이나 보기를 감당 못해요. 다 찍게 돼 있어. 작년에 1학기 때 정규 1등이 80점대였어. 90점 넘은 애가 없어요. 1컷이 상문은 82였고 1컷이 지금 90점 다 넘잖아. 1컷이 그치? 82였고 서울은 더 낮았어. 서울은 왜냐면 교장 선생님이 지금 꽂혔거든? 상문 예전엔 서울이 더 명문이었어. 내가 와서 다 바꿔버리겠어. 뭐 지령을 내렸어 선생님한테. 손도 못 대게 내라고. 2학년 문학이 평균이 51점인가 49점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사과했다니까 시험 보는 날. 오늘 문학 시험은 측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쌍문은 1컷이 82거든? 4컷이 63인가? 3가 그랬어. 그러면은 1등급하고 4등급하고 20점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문제가 4.5이래 극점이. 그러면 4개로 1등급이 4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얼마나 촘촘하고 치열해. 그 차이가 뭐냐면 이런 인사이트를 알고 공부하는 아이랑 그냥 외우는 애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스톱하고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뭐 난리가 났잖아. 여기서 뭐 전차 저쪽저쪽 막 그 정도로 소리가 엄청 크다는 얘기야. 우렁차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에 빠져 있을 때 소리가 들려? 내가 재밌는 걸 보고 있어. 아니면 엄청 집중하고 있어. 누가 말 시키거나 옆에서 떠들 때 안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강물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고 우렁차게 들리는 것 자체를 그거를 어떤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다 다르게 들리는 거야. 상대적으로 들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을 풀어갈 거예요. 보세요. 여기 나는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까지 끊고 거기가 기야. 기. 수필의 첫 번째 기. 자, 물소리. 물소리와 마음가짐. 자, 그 다음에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그 앞에다가 과거 경험이라고 써라. 승 앞에다가. 자, 과거의 자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계곡이 있었대.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노사 항상 전거와 전기와 전포와 곧소리를 듣게 되니
이것도 막 북소리, 뭐 대포 소리, 계곡물이 불어나면 그런 소리가 난다는 얘기야. 마침내 귓병이 날 지경이었다.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밑줄 쳐. 자, 이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그 소리를 듣는데 다른 비슷한 소리들이 견주어 보면서 들은 적이 있었다. 다른 비슷한 소리들의 견주어 밑줄.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경우다. 슬래시 표시로 끊어주세요. 자, 솔숲 바람.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내 마음이 청한 상태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솔숲에 부는 바람 소리로 들려. 그 다음에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는 흥분해서 들은 경우이다. 언덕 무너져, 산 갈라지고 지진 났어. 이건 내가 흥분했을 때야. 흥분. 내 마음 상태가 끊어지고 흥분 동그라미, 청아 동그라미. 개구리 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다. 끊어주고. 자, 개구리 떼가 다투어. 이건 내가 우쭐해서 들은 소리다. 얘기죠. 재훈아, 너무 인사를 자꾸 해. 왜? 자, 만개의 축이 여기선 축은 악기야.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 이는 분노하면서 들은 경우다. 자, 이렇게 보면 말이야. 이게 내 마음 상태야.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이런 상태면 물소리는 이렇게 들리고, 이런 상태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흥분했으니까 막 이거는 막 지진 난 것 같아. 물소리가. 내가 흥분해 있다는 뜻이지. 내가 우쭐거릴 때는 개구리 떼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고, 분노했을 때는 만개의 축이 울리는 소리 같다. 즉, 내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그걸 개념으로 얘기하면 투영, 투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투영이나 투사라는 건 뭐냐면 대상에 내 마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내 감정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 새가 찍찍찍찍. 와, 새가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들리지. 내가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밀려 쓴 거야. 너무 얘가 안 좋은 얘기는 하네요.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새가 막 울어. 너도 우는구나. 너도 내 마음처럼 우는구나. 이거 다 내 감정이 투영된 거야, 대상에. 그래서 여기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래, 나도 그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같은 소리가 다양하게 들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계속 나와. 순식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 이는 깜짝 놀라서 동그라미 끊고, 찬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 이는 운치 있게 들은 경우다. 운치 동그라미. 검은고의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는 슬퍼하면서 들은 경우다. 슬퍼 동그라미 끊고, 한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이 오는 듯한 소리. 이는 혹시 누가 왔나 하면서 동그라미 들은 경우다. 까지. 그래서
쭉 열거했죠. 이게 자신의 경험인데, 자, 무엇을 열거 있냐? 자신의 마음이 감정이 물소리에 투영되어 들리는 경우죠. 이거를 쭉 열거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그런데 들은 경우다. 슬러시 2개 쫙쫙. 그런데부터 밑줄 쫙. 그런데 이는 모두 소리를, 자, 결론을 내는 거지. 얘네는 말이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게 아니었어. 다만 마음속으로는 가상한 망했다. 가상, 허구라는 거지.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다.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에 따라서 마음속 감정, 자신의 다양한 감정 상태, 그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소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라는 얘기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다. 자, 소리를 지어낸 것 세워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마음 상태, 감정, 물소리에 투영되어 들리는 경우다. 소리가 지어낸 소리란 얘기야. 지어낸 소리. 올바로 들은 게 아니라 지어낸, 가상의. 자, 무엇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추론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거는 문제 낼 게 너무 많아. 이 야구도 하기는 진짜 문제 낼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추론 방식으로 낼 수 있어.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쫙 들었지.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쫙 듣고 나서, 자, 결론하기를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이 대상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라고 보편적 진리 일반화시켜서 말했잖아. 그쵸? 일반화시켜서 말했죠. 우리 이런 추론 방식을 뭐라 그러는지 아는 사람,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화, 결론 내는 거. 알잖아. 구체적인, 반대로 가는 건 뭐지? 연역법이잖아. 그치? 연역의 반대. 경험을 통해서 일반화, 귀납이지. 귀납이죠. 그래서 이거 귀납적 추론 방식이에요. 이거 같지? 야, 똑같은 소리인데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담겨 있는 거야. 물소리에. 이렇게 결론을 냈어. 자, 요게 지금 뭐냐면 과거의 경험이에요. 과거의 경험 1이라고 써. 1. 과거의 경험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승입니다. 승. 과거 경험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현재네. 그죠? 지금 동그라미죠. 별표죠. 현재라고 쓰세요. 자, 현재야. 지금 과거 얘기를 하다가 현재로 돌아왔어. 밤중에 밑줄 쫙 쳐. 한 줄기의 강을 9번이나 건넜다. 밑줄. 이게 지금 현재예요. 현재. 이 강은 북쪽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서 만리장성을 돌파하고는 유하와 조하, 황화,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미룬성의 아래를 지나면 백하가 된다. 백하가 된다. 밑줄 쳐봐.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밑줄 쳐. 그러니까 어제 동그라미 별표. 어제 과거로 봤죠. 또 입체적 구성이야. 그래서 백하가 이 강의 하류였다. 이 얘기. 그러니까 하루에 이 강줄기를 9번이나 건넜는데 어젯밤에 이 강의 하류 백하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하가 이 강의 하류였다.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이때 또 과거 얘기가 나와. 밑줄 치세요. 내가 처음 동그라미 요동에 들어섰을 때, 과거죠. 과거라고 앞에 쓰시고, 과거의 경험. 자, 과거의 경험. 두 번째. 아까 과거 물소리 들은 거 과거 경험이었고,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이거 과거의 경험 2. 바야흐로 이제 막 한여름이라 떼약볕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전에 요동에 갔을 때 얘기를 해요. 그때 이런 어떤 강물 쓰나미를 만난 거지.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경험에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했다.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늘 왜 본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파도가 치고 막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고 그러잖아. 근데 왜 하늘을 봤을까? 무섭잖아. 강물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치? 그래서 난 기도드리나 보다 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소승치니 몸은 물새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지규법. 눈길은 물새를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지교됐고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개 쳐들고 하늘을 보는 이유야. 내가 그 물에 소용돌이치는 물의 모습에 내가 빠져든다는 거지. 그래서 물을 외면하고 자,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짓일 뿐이었다. 밑줄자.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거야.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자, 이렇게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밑줄 쫙 쳐. 요동 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동 강이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밑줄 쳐봐.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밤중에 건너지 않았으면 낮에 건넜다는 얘기죠. 강을. 자, 강을 낮에 건널 때하고 밤에 건널 때가 있어. 그치? 강을 낮에 건널 때는 보이죠. 낮에 밝으니까 강물이 보일 거 아니야.
그쵸?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귀. 낮에는 눈으로 쏠리고 밤에는 귀로 쏠리는 거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려 눈이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 세워쳐봐.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려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에도 오히려 우환으로 여기는 더해.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눈이 우환이 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자, 들렸겠는가 끊으세요. 이거는 과거 자기의 경험이야. 처음에 요동에 갔을 때 다시 현재로 들어와.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현재 쓰세요. 이렇게 과거로 갔다 현재로 왔다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 작품이 까다로워요.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잖아.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해. 왜? 밤이잖아, 밤.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대로 쏠려 귀로. 귀. 소리. 그래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 야, 보세요. 여기 강을 건널 때 예전의 경험을 생각한 거야. 예전의 경험에는 낮에 건넜거든. 낮에는 눈으로 본 거지. 눈으로 보이잖아. 사람들 다 무서워가지고 하늘 보고 있었어. 소리가 안 들렸어. 그때는 이 눈이라는 것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환이 됐어. 근데 밤이 됐어. 밤에는 안 보여. 물줄기 안 보이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들려? 소리가 걱정을 만드는 거지. 그쵸? 자, 이건 감각기관이야. 감각기관이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 우환을 만든단 말이야. 들었죠? 진짜 위험한 건 강물 그 자체가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자자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도다. 밑줄 쫙 쳐. 괄호치고 별표.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죠. 도 동그라미 별표. 도를 깨달았도다. 그랬어.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밑줄 쫙 쳐.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들, 자 세모치세요. 제 귀와 눈을 믿는 사람들, 그건 뭐냐면 외모에 현혹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본 것들에 내가 현혹당하는 사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병폐가 되는 법이다. 병폐가 되는 법. 보고 듣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이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지. 강물을 보고 낮에는 강물을 보고 밤에는 안 보이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서워. 그렇죠? 운전 배울 때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좀 무섭잖아. 약간 자꾸 운전을 배울 때 하는 말이 멀리 봐라 그러거든. 가까이 보잖아. 가까이 이렇게 차선을 보면서 좀 멀리 시야를 멀리 두고 괜찮은데
가까이 보면은 너무 무서운 거지. 차가 달라붙는 것 같고 바로 앞에 보면 속도감이 느껴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 귀에 너무 현혹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혹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 그러니까 보는 것에, 듣는 것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게 아니지. 강물은 어쨌든 강물이야. 내가 그거 보고 걱정 안 해도, 그 소리 듣고 걱정 안 해도 그냥 강은 거기 있어. 강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모습에 혹은 그 소리에 내가 공포를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 방금 내 마부가, 이건 이제 현재학에서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러고 나서 말에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을 모두어 말 안장 위에 앉았다. 한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거기 밑줄처럼 돼지처럼 여기고, 돼지 땅,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기었다. 밑줄 쫙 치세요. 그러니까 이 강을 말이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못 산다니까, 무서워서. 무슨 거기 빠지게 돼요. 진짜 어지러워. 그리고 막 미쳐버려. 사람이 돌아버려. 이 사람은 어떻게 해? 강이네? 빠져. 죽으면 죽는 거지. 마음을 놓은 거야. 이게 내 몸이야, 몸. 이거 내 몸이고 평상심을 지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외모물에 현혹되지 않고 평상심을 지키는 거야. 평정심이라고 하죠. 강물과 한 몸이 됐다. 강물과, 자, 우리 무라일체 배웠죠. 무라일체된 경지. 무라일체의 경지.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무라일체. 강물과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공포스럽지 않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 빠지거나 다치거나 그럴 일이 없어. 마음이 보면 이 얘기를 하면서, 자, 바로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 나의 귀 속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러고 나서 9번 건넜대잖아. 마치 안석 위에 앉아서 편안한 방석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하였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지. 지류법이야. 그래서 9번 건너는 동안에 굉장히 편안하게 강을 건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 중국 고사 얘기를 한번 합니다. 옛적에 우임금이라고 있어. 중국 고사야.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에 엎는 바람에 몹시 위험하였다. 황룡이 쫙 바다에서 나타나가지고 강에서 나타나면 배를 등에 얻었어. 이건 배가 전복되기 직전이잖아.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 밑줄 쫙 쳐. 두려움이 없어진 거야. 죽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 거죠. 없는 거죠. 이게 그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니까 용이들 도마뱀 붙이든 그의 앞에서 대소를 논할 것이 못 되었다. 용이 도마뱀처럼 느껴지더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가 전입니다. 전.
이 저는 현재의 경험을 일단 얘기해요.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일.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와중에 비교해서 과거의 경험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의 경험. 과거 요동 땅. 처음 요동에서 강을 건넜을 때. 요 경험을 자 현재의 경험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지 그때. 이 깨달음. 이 우리의 이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이게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음을 지배해서 이게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이게 병폐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야.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 갑자기 빨리 넘겨. 나 어려워가지고 1번도 지금 1번에서 막혔는데 옆에는 빨리 넘겨. 소리가 들려. 그때부터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거지. 나만 어렵나? 그 일부러 노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기에서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치?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고. 그 말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거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 결에서 주제를 정리해서 얘기하겠죠. 주제를. 자,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외부에 있는 사물이야. 소리는 귀, 빛깔은 눈으로 보겠죠. 이런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그런데 얘네가 항상 누를 끼쳐. 안 좋은 영향을 준단 말이야. 자,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어떤 얘기로 가냐면 밑줄 쫙 치세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 이거 사고가 확장된 거죠. 강물 이야기를 하다가 강물 이야기를 얻은 결론이 뭐냐면 소리와 빛깔이 누가 된다는 거야.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즉 외부 사물이지. 외부 사물. 그것이 누가 된단 말이야. 병폐가 된다고 그랬잖아.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병폐가 돼.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로 온 거야.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되며 밑줄 쫙 치세요. 쫙. 지금 여기서는 강 건너는 일이잖아. 강 건너는 일. 근데 이거는 사람의 삶이야. 인간의 삶. 그쵸? 그래서 개별적인 경험, 자기가 겪은 경험이 지금 보편적인 진리로 사고가 확장되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서 비슷하다?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얼마나 위험이 많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18세인가 지금? 고2? 18세지. 18세까지는 아직 인생을 많이 안 살았잖아요. 18세, 나의 18세를 생각해 보면은 큰 위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제도권 하에서 일단 공부하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그리고 뭔가 어른이 되면 대학에 가면 뭔가 재밌는 게 있겠지, 뭔가 있겠지, 그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큰 위험이 없었어. 근데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는 와, 그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실제로 위험한 일도 있었고. 그럼 이게 돌아보면은 이 박지원 씨의 말이 맞는 거야. 내가 마음가짐이,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면, 중심이 있었다면, 중심을 가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중심을 가지라는 말. 중심, 주관, 중심. 내가 그런 것이 분명하면은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 누가 하는 말에. 그리고 어떤 모습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는 아집이나 고집하고 다른 거야. 중심이야, 중심. 사람이 정말 중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청소년기에 그게 어느 정도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평생 이 외물에 현혹당하고, 그리고 아주 교활하고 나쁜 인간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사는 거, 이용당하면서 살 수가 있어. 근데 중심이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게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어렵게 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두 개 내는 거지. 그럼 낸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낼 가능성이 커요. 요거는 설명 방식으로 보면 유사한 것을 추리하는 거죠. 유사성을 전제로 추리하는 거야. 뭐냐면 외물, 외부의 사물, 그걸 외물이라고 할게. 우리가 외물에 현혹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정말로 예쁜 여자가 와서 너희들 이상형, 정말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 와서 나랑 한번 사귀어줄래?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예시가 좀 그런가요? 안 넘어갈 자신 있어? 안 넘어갈 자신 있어요? 블랙핑크의 그 누구야? 요즘에 제일 예쁘다고 하는 장원영으로 하자. 장원영이 딱 와서 야 종민아, 나랑 6개월만 사귈래? 사겨 안 사겨? 대답을 쉽게 못 하잖아요. 외모에 현혹되는 거야. 외모에 보이는 것에. 근데 걔가 사귀는 목적이 뭐냐면 걔는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할 수 있지.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종민이의 6개월은 인생이 달린 문제야. 진짜 그렇잖아. 지금부터 6개월은 걔는
의도가 나는 휴식. 나 아이돌 생활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난 잠시 휴식할래. 종민이? 쟤랑 좀 놀아볼까? 공부 못하게 맨날 방해, 맨날 불러내. 대답 못하잖아요. 아닌데요? 저 안 살, 저 공부할 건데요? 여자가 없어도 공부를 안 하는데. 생겨봐. 그것도 장원영 같은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소리나 빛깔, 외물에 현혹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본질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 본질.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김정민 국어의 그 모토가 본질을 통찰하는 힘이잖아. 설명해봤더니 본질을 통찰하는 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그냥 엄마들은, 어머님들은 즉각적인 걸 좋아한대.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 입시 실적 뭐 이런 거. 근데 본질을 통찰하는 힘은, 자 보세요. 우리가 본질을 알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 어떤 것도. 그리고 내 중심에 서 있으면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고난이 와도 헤쳐갈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헤쳐갈 수 있어.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예시를 듣는 학생 있잖아. 노베기스였는데 도대체 쟤는 아무래도 아웃 오브 코리아인데 한국에서 갈 대학이 없는데 저자고 상문고에 됐어. 상문고까지. 걔가 지금 수능을 잘 봐서 서성한 이상급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 근데 걔가 그렇게 열심히 귀에 이거 꽂고 공부할 때 애들이 얼마나 깐죽댔는데 걔한테. 야, 내가 너처럼 공부하면 서울대 의대도 가겠다. 근데 귀 막고 공부했다니까 얘가 아웃 오브 안중. 그냥 계속 연필을 막 때리고. 모의고사 끝나고 웬만하면 그날 쉬잖아. 애들 힘들어서 탈진 상태잖아. 5교시까지 오고 3학년 특히 3학년들 모의고사 보면은 3학년은 애들이 이제 좀 예민할 수밖에 없지. 그 성적이 대학 성적하고 이어지니까. 그런데도 와가지고 걔는 지치지도 않나 봐. 머리 여기 5판을 꼬매고 오는 걔 있잖아. 걔 본질에 충실한 거야. 걔는 외모에 현혹되지 않은 거예요. 애들이 하는 비아냐. 걔한테 장원영을 갖다 준다는 게 아니라 장원영이 온다고 해봐. 현혹되지 않는다니까. 그 중심을 갖고 그렇게 사셔야 돼. 근데 중심을 갖는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학생이 있으면 여기 몇 프로 몇 명, 여기 몇 명, 맨 위에 몇 명, 맨 아래 몇 명. 얘네들은 스페셜리스트잖아. 다른 의미로 스페셜리스트야 얘네들은. 이걸 등급으로 나누기가 좀 그런데 맨 극상위권 애들 있지? 스페셜리스트예요 얘네는. 여기 극하위권 애들 있잖아요. 어떤 의미로 스페셜리스트예요 얘네들도. 진짜 그래.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자, 요 반에서 그래도 요쪽이란 말이야. 요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요쪽이에요. 요쪽. 그래도 대학에 가고자 다니는 거잖아. 학원에 가는 애들이. 그쵸? 그런데 우리 보면요, 얘네들은 스페셜리스트는 절대 외모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러니? 보세요. 절대 외모로, 얘네는 자기 중심이 있어.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자기 중심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요 학생들 여기 조금 제너럴하게 조금 여기 가만히 보면 인생 전체가 휩쓸려서 살아요. 이렇게 보면 뭐냐면 남들 뭐 애들 공부하네, 학원 가네,
시험 기간에 나도 가야지. 시험 끝났네? 나도 놀아야지. 고3 됐으니까 공부 대학 가야겠네? 공부해야지. 떨어졌네? 애들 재수하네? 나도 해야지. 재수 끝났네? 또 떨어졌네? 삼수해야지. 남들 군대 가네? 군대 가야지. 대학 들어갔어. 남들 다 취업하네? 취업해 준비해야지. 그런 식으로 많은 애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 없이 시류에 따라서 살아요. 많은 애들이 그냥 가방 메고 학원 가고 가방 메고 뭐하고 30살 됐네? 남들 다 결혼하네? 결혼해야지. 남들 다 애 하나씩 낳네? 애 하나 낳아야지. 35세 되니까 애들이 차를 다 벤츠로 바꾸네? 나도 하나 뽑아야지. 이건 뭐냐면 중심이 없이 그냥 외모에 현혹돼서 휩쓸려가는 삶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사회에 나가서도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요. 내 삶을 살지 못하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방해받은 일이야.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이와 같은 깨달음에다 내어준비를 쓰겠죠. 아울러 또 하나 덧붙이기를 뭐냐면 이때가 조선 후기잖아.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에 총명함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련다. 플러스 알파로 이거는 외모에 현혹돼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끝내서 이게 바로 결. 자, 결은 외모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중요성.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거 학교 시험 문제 철학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붙여가지고 되게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일야 구도하기 같은 수필에서 나오는 이 깨달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를 잘 풀려면. 그래서 일야 구도 하기 기승전결.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느꼈던 집 앞의 계곡 소리에서 느꼈던 와 이거 좀 달라지네 소리가. 자,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현재 요하강을 건넜던 9번 건넌 거야 하룻밤에. 그 경험을 제시하면서 얻은 깨달음. 그건 뭐냐면 외모를 현혹되면은 위험해져. 중심이 있어야 돼.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 본질이 바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나의 중심, 내 마음이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요거 다시 쉽게 정리할게요.